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이혼은 하지 말자 싶어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서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 사유는 뭐냐고요? 외도? 돈 문제? 고부 갈등? 아닙니다. 바로 지독한 짠돌이 남편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말라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세 많고 허영 가득한 것보다 짠돌이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평생 함께할 아내에게도 지 손해 하나 안 보려고 아득바득거리고 본전 찾는 꼴을 보자면 정말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그런 낌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힌트였던 건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학과 복학생 선배였는데 제 기준에선 인물이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또 남자 인물에 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멀끔했습니다. 약간 연예인 중에 김래원 같은 외모였어요. 학과에서도 나름 외모만 보고는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짠돌이고 옷도 맨날 같은 것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옷도 정말 같은 옷만 주구장창 입었어요. 계절별로. 하지만 저는 허세 부리고 허영 부리는 남자를 딱 질색하니까 오히려 그 오빠의 검소한 생활이 좋아 보였어요. 좀 생겼다고 막 꾸미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보다 생활력도 있어 보이고 소박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저희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데이트 때 대기업 송년회장 같은 데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길 왜 왔을까 궁금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인데 식사가 공짜래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공짜 좋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첫 데이트잖아요. 굳이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건 어디서 상품권이나 관람권을 얻어올 때만 보곤 했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게 보기 싫었다면 헤어졌겠죠. 좀 당황스럽긴 해도 그땐 나름 그런 부분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연애 초반에는 오빠가 밥값을 내면 제가 카페를, 제가 밥값을 내면 오빠가 카페값을 내는 식으로 나눠서 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오빠가 하는 소리가 제가 계산하고 자기가 뒤에서 기다리는 게 가오가 안 산다고 자기가 다 계산하고 정확히 반을 자를 테니 그걸 자기한테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황당하긴 했어요. 데이트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연애도 첫 연애다 보니 남들도 이렇게 하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있던 터라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900원짜리 물 하나를 사 먹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나누더라고요. 정확히 절반 계산해서 저보고 딱 반 달라고. 저도 그냥 이게 깔끔하다 정신승리하면서 돈을 보냈습니다. 덧붙여 하는 소리지만 나중엔 모텔비까지 정확히 반을 나누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당장 헤어지라고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데 그때는 저도 어리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그렇게 만남을 가져오다가 혼전 임신으로 졸업과 동시에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사치나 허영이 없고 돈을 알뜰살뜰 잘 모으니 오히려 결혼할 남자로는 제격이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생활 속에서 사람을 은근하게 말라 죽게 만들더라고요. 냄비에 뭘 끓이려고 할 때 강불을 못 쓰게 합니다. 강불을 쓰면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약불만 쓰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음식이라는 게 강불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 저는 혹시 남편이 쳐다보지 않을까 몰래 쓰곤 했어요. 게다가 수돗물을 쓸 때도
딱 필요할 때만 뜨거운 물을 쓰고 나면 꼭 찬물 방향으로 돌려놓으래요. 이걸 깜빡하면 잔소리를 꼭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거지한다고 물을 조금 뜨겁게 틀어놓거나 강하게 틀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득달같이 잔소리를 합니다. 남편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음식 기름때는 뜨거운 물로 해야 빨리 씻겨서 물을 덜 쓰는 건데 무조건 찬물만 쓰라고 하니 오히려 기름때가 안 벗겨져서 설거지도 더 오래 해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변기물 한번 내리는 것도 물이 많이 쓰인다며 3번은 모아서 내리래요. 자기는 4~5번까지 모아서 내린다며. 저는 알겠다고만 하고 몰래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화장실에선 지린내가 진동을 해요. 아무리 청소를 한다 해도 오줌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요. 게다가 화장지도 오줌은 2칸, 큰 건 5칸을 쓰랍니다. 청소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쓰게 하고 평소에는 빗자루와 쓰레바지로 청소하라고 해요. 세탁기도 자주 못 돌리게 합니다. 10일에 한 번 하라는데 여름에는 땀 냄새 나는 옷들이 가득 차서 양말과 속옷이 없을 정도까지 내버려 둡니다. 제가 몰래 하려고 해도 퇴근 후에 확인을 하니까 할 수도 없어요. 궁상맞은데 꼼꼼하기까지 하다니까요. 저한테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한테까지도 얼마나 지독하게 구는지. 아이를 키우려면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이 많은데 무조건 다 필요 없다고만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유모차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고 난다고 위험하대요. 아이를 안고 다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갓난아이는 좀 낫지만 100일만 넘어가도 안고 다니면 허리고 어깨고 아작이 납니다. 게다가 아이도 힘들어하고 여름에는 땀도 엄청 차요. 그런데도 필요 없대요. 남편에게 계속 말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저희 엄마가 사주셨어요. 웃긴 게 위험해서 안 된다더니 막상 저희 엄마가 사주시니까 좋다고 와서 얼마짜리냐 비싼 거냐 나중에 팔면 되겠다 그러면서 신나하더라고요. 그 외의 육아용품은 전부 중고 마켓에서 중고로 사거나 무료 드림해 주는 걸 얻어왔습니다. 옷 같은 것도요. 아끼는 거 좋습니다. 육아용품 같은 건 어차피 오래 못 쓰니 중고로 쓰는 것도 좋고 여러 번 활용해서 쓰는 게 환경 오염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무거나 사고 막 버리고 낭비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반드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득바득 아껴야 된다고 외치니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저희 아이가 먹는 분유와 차는 기저귀가 있는데 남편은 꼭 핫딜 세일 할 때만 사야 된다고 못 사게 합니다. 제가 급하다고 해도 기다리래요. 그래서 진짜 분유와 기저귀가 떨어져서 남편 몰래 마트에서 급하게 사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말 듣다가 이게 뭐냐고 애 분유랑 기저귀가 다 떨어지는데 왜 못 사게 하냐고 하니 도리어 한다는 소리가 기저귀는 천기저귀 쓰라는 겁니다. 제가 모유양이 적어서 모유를 못 먹이는데 분유 먹이는 거 가지고도 눈치 엄청 줬거든요. 만약 모유가 나왔으면 분유값을 얼마나 아꼈겠냐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 그 다음엔 기저귀 값 아끼게 천기저귀 쓰자고 합니다. 육아하는 거 돕지도 않고 하루에 애 기저귀를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천기저귀를 쓰자고 사람을 얼마나 닥달하는지. 오죽하면 제가 친정엄마께 돈 빌려서 몰래 기저귀를 산 적도 많습니다. 기저귀 사면 눈치 주니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고 말도 못합니다. 결혼 전에 잘생겨 보여서 좋아했던 그 얼굴도 이제는 뭐가 잘생겼던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래헌은 개뿔, 제 눈에 얼마나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런 창피한 일들은 밖에서도 일어났어요. 한 번은 웬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 남자가 웬일이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할인 쿠폰도 찾아가고 통신사 할인도 잘 알아봤죠. 스테이크 하나랑 샐러드 메뉴 이렇게 시켰어요. 아이는 제가 이유식을 챙겨가고요. 그렇게 스테이크가 나와서 먹으려는데
반쯤 먹다가 남편이 갑자기 직원을 부르더니 스테이크를 분명 미디엄으로 했는데 너무 익지 않았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주문할 때 들었는데 잘 익혀달라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매니저까지 와서 다시 구워준댔는데 필요 없다고 계속 컴플레인 걸 거라는 소리만 해대고, 결국 매니저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메뉴는 공짜로 먹고 샐러드 값만 냈습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게 무슨 짓인지. 그런데 진짜 환장할 건 남편은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다 합리적이면서도 알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도 집에 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덕에 공짜로 먹지 않았냐고 킬킬대는데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일 외에도 정남이 떨어지는 일은 또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하루는 한우를 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한우를 먹겠구나 싶어서 좋았어요. 남편은 그 말에 신나서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친정 가자고 하면 입 대빨 나와서 자기는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요. 속보였지만 일단 아빠가 밥을 사주신다 해서 갔습니다. 고깃집으로 가 한우를 먹는데 남편은 정말 입이 미어져라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부모님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본인이 장인 장모님께 식사 대접할 생각도 없이 얻어먹는 거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 먹으면 손해라도 되는 양 다 삼키지도 않고 입이 미어 터져라 먹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아빠는 바로 옆에 한우 직판장에도 잠깐 들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빠가 저희 아이 이유식에 넣어 먹일 한우도 같이 사주시고 저 집에 가서 먹으라고 고기도 몇 팩 같이 사주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돈이 꽤 나왔습니다. 아빠한테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할 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카드로 계산을 하려는데 한도 초과가 뜨는 거예요. 아빠가 이번 달에 돈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엄마도 지갑을 안 들고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건 우리가 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 먹을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보기 민망해서 빨리 카드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럼 사지 말자. 아버님이 사준다 했으니 고른 거지. 우리가 내는 거면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좀 전에 아빠가 사주신다고 했을 때 신나서 담을 땐 언제고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니 아빠가 급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아, 윤서방이 먼저 내게.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돈 붙여주겠네. 아빠가 돈을 붙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아니에요. 우리 먹을 건데. 이거 우리 예준이 이유식에 들어갈 거라 어차피 사야 돼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확 뒤로 밀치며 말하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냅다 카드로 계산하더라고요. 아, 진짜 얄밉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 후가 더 대박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에 가서 깜빡하셨던 것 같은데 남편은 집에 오자 계속 왜 안 붙이시지? 까먹으셨나? 자기가 전화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직 집에 온 지 30분도 안 됐어. 좀 이따 붙여주시겠지. 30분이면 돈 붙이고도 남아. 오빠, 솔직히 이거 다 우리 먹을 거고 예준이 이유식에 들어갈 거 산 건데 우리가 좀 내면 어때서? 말이라고 하냐? 애초에 우리가 낼 거면 이 비싼 걸 왜 사? 한우 말고 호주산이나 미국산 사지. 이유식은 한우 넣어야 돼. 얘가 또 남의 말에 휘둘리네.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러면 호주 사는 애기나 미국 사는 애기들은 걔네는 어차피 지네 나라 고기 먹을 거 아니냐고.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의 억지여서 저는 그냥 말을 하다 말아버립니다. 남편은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려대는데 말문이 막히고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은 계속 돈 왜 안 붙이냐고 저를 졸라댔고 저는 결국 밤 9시 넘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깜빡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붙여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돈 들어온 걸 보고서야 만족하고요.
부모님께 비싼 한우 얻어먹을 땐 신나서 처먹고 우리 먹을 고기 산 건데도 악착같이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내는 남편. 후에 사온 그 고기도 아주 맛있게 잘 처먹었습니다. 짠돌이기만 하면 문제도 아닙니다. 저한테 잔소리만 해대지 살림, 육아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전업으로 있긴 하지만 남편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속상해서 말 한마디 하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일 안 하잖아.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바쁘면 기저귀 정도는 갈아줄 수 있잖아. 아이, 그럼 내가 손해지. 나는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까지 일하라고? 손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남편 말인즉슨 제가 돈을 안 벌어오니 살림, 육아 다 제 몫이고 자기가 하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저도 아이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 보내고 돈 벌러 나갈 건데 손에 따지고 앉아있으니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참았던 건 아이가 너무 어렸고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신 만큼 보란듯이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오기였죠. 그런데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은 제가 주민센터에 아이 관련 서류 뗄 게 있어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시 외출을 했을 때였어요.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제 옆으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바람에 놀라서 피하려다가 경계석을 밟고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발목에 골절이 생겼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락을 받고 부모님도 오시고 남편도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보나마나 돈 들어갈 게 아까워서 그런 거겠죠. 제가 보험이 없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보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해서 싹 해지를 했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남편은 저에게 애도 아니고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자빠져서 뼈가 부러지냐며 저를 타박하는 거예요. 사고당한 사람한테 괜찮냐 묻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옆에 계신데도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따졌습니다. 내가 사고 나고 싶어서 났어?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는 바람에 놀라서 피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에 남편 눈이 반짝이더니 그럼 그 오토바이 잘못이네. 그 오토바이 찾아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되겠네.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뭔 보상이야. 오토바이에 치인 것도 아니고 내가 놀라서 넘어진 건데. 아, 너도 참. 좋아. 그러면 다른 병원 가보자. 왜? 무슨 다리 좀 다쳤다고 수술이야. 그냥 깁스하면 되지. 병원에서 이 정도 골절은 수술해야 된대.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좀 과잉 진료를 하는 것 같아. 다른 데 가보자.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수술하라고 하면? 아, 가뜩이나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수술. 그러게, 내가 보험 해지하지 말자고 했잖아. 네가 왜 다쳐 그러니까. 너는 조심성이 없니?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다리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다쳤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도 있나요? 아차 하면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 돈 들어갈 거 생각하고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완전 질린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됐네. 하나 수술비는 내가 낼 테니까 수술 일정 잡아달라고 말해. 아빠가 자기가 수술비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있는 데서도 와이프 수술비 아깝다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남편이요? 역시나 아빠가 수술비 내준다고 하니까 좋다구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 딸내미 수술비인데 당연히 내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지는요. 지는 남편이 돼서 왜 와이프 수술비도 못 내주는 걸까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심각하게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자잘한 일들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아프거나 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 이 사람을 어떻게 평생 믿고 살까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느끼신 것 같았어요. 이 일로 저희 부모님도 엄청 속상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수술비를 못 내는 상황도 아니고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도 아까워하는 걸 부모님께서도 다 보셨으니까요. 제가 수술 후 입원해 있을 때 엄마에게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엄마가 안 그래도 아빠랑 얘기 많이 했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도 최대한 남편과 대화로 풀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 번은 물어봤죠. 자기는 왜 결혼한 거야? 혼자 벌어서 혼자 모으지? 솔직히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제 말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장은 돈 많이 들지. 근데 나중에 난 아이 들면 우리 예준이가 나 봉양해 줄 거잖아. 뭐? 제가 크면 지가 돈 벌어서 나 책임지고 봉양해 주지 않겠냐? 늙어 죽을 때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이란 그저 미래에 자기를 봉양해 줄 수단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뭘 더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받을 생각만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이 남자는 진짜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받으며 반깁스를 하고 지낼 때였어요.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냉장고를 살짝 정리하려는데 전에 만들어둔 반찬 중 가지무침이 상했더라고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불에 데인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왜 버려? 상했으니까. 어디 봐.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깁스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남편에게 가서 보여줬습니다. 딱 봐도 냄새가 날 정도로 상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안 상했네. 어? 안 상했다고. 멀쩡한 음식을 왜 버려?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안 상했다고? 그래, 상하긴 뭐가 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 너 아침으로 먹어.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되잖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이성이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쉬어 빠진 이 반찬을 저더러 먹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극도의 분노가 속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식당에서 음식 많이 익었다고 난리쳤을 때도 저희 아빠한테 돈 빨리 붙이라고 닥달했을 때도 제가 사고 났는데 수술하는 돈 아까워서 모른 척 했을 때도 이 정도의 분노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게 다 쌓이고 쌓여서 터졌던 거겠지만요. 저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죠. 이걸 나더러 먹으라고? 그래, 아까운 음식을 왜 버리냐? 너는 참 애가 낭비가 심해.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한 끼 해결되는데 그걸 버려? 너도 참.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반찬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너나 처먹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남편은 아악 소리를 내며 얼굴에 반찬이 묻은 채로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어때? 맛있냐? 뭐? 쉬어 빠져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걸 나더러 먹으라고? 너 도대체 나를 뭘로 보니? 내가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남편은 벙찐 얼굴로 얼굴을 막 닦아내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다 처먹어. 너는 뭐가 그렇게 다 아깝니?
처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깝고 와이프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든 말든 돈 들어가는 건 다 아깝지? 너 왜 그렇게 사니? 네가 그렇게 아등바등 지질이 궁상 떨어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너 그 돈 모아서 재벌이라도 될래? 야! 이게 미쳤나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이는 내가 없어. 궁상도 정도껏 떨어야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아, 맞다. 너 늙으면 봉양할 사람 필요해서 했댔지? 에라이 미친놈아. 네가 이딴 식으로 하는데 나나 우리 예준이가 네 봉양을 왜 하니? 너 혼자 끝까지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라. 나랑 예준이는 나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리를 절뚝이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따라와서 길길이 날뛰는데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짐을 쌌어요. 야, 너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진짜 끝내려고 이러는 거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네가 뭘 참았는데? 남편이 벌어다 준 돈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 호의호식? 너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 화장지 칸수 세워가면서 오줌을 3번 넣는지 확인하면서 물 내리고 사는 게 내가 호의호식을 했어? 애 기저귀 쓸 때마다 엉덩이가 물러도 최대한 아끼려고 터지기 직전까지 쓰는데 내가 호의호식? 내 맘 편하게 커피 한 잔 못 사 먹고 예준이 떡봉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지금 내가 호의호식을 한다고? 저는 울면서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울고 불고 저도 서러움에 눈물이 나서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나 너랑 안 살아. 이만큼 참았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너 혼자 그렇게 아껴가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꼭 두고 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짐과 아이 짐을 대강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와 짐을 챙겨 그냥 집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택시 타는 것도 뭐라고 해서 늘 아이랑 땀 흘리며 걸어 다녔는데 택시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됐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많았는데 남편은 이혼은 하겠는데 양육권은 안 준다고 버티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저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애정도 안 많고 키울 여력도 안 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걸 빌미 삼으면서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보일러 설치 사무실을 하시는데 예준이 육아는 엄마가 도와주시고 저는 거기서 사무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도 일할 곳이 있고 경제력도 된다는 걸 입증하고 무사히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겨우 갈라서고 나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많이 커서 어린이집을 가고 있고 저는 아빠 일을 도우면서 받은 월급을 모으고 있어요.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저랑 예준이 같이 살 집 마련하라고 하셔서요. 한동안은 습관이 돼서 친정에서도 화장실 물을 잘 안 내렸어요.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았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에 전 남편의 근황은 아예 몰랐는데 전 남편과도 잘 아는 화가 친구가 근황을 알려줬어요. 남편은 그렇게 지독스럽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신도시 쪽 건물에 구분상가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공된 그 건물이 지하에 물이 새고 문제가 많아서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도 없고 그 건물이 통째로 파리만 날린대요. 그 짠돌이가 큰맘 먹고 모은 돈 털어서 투자한 모양인데 세입자는 없고 파리만 날리니 똥줄 제대로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참 꼬시더라고요. 손 떨면서 투자했을 텐데 이득은커녕 손해만 잔뜩 볼 테니까요. 알뜰하고 검소한 게 아니라 지질이 궁상 그 자체였던 전 남편. 전 남편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본인이 일군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건데 남편은 돈의 노예처럼 돈돈돈 거리기만 했죠. 저는 필요한 데는 쓰고 아낄 건 아끼고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는 돈 몇 푼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희 아이와 부모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부에서 대리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셨을 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이가 몹시 안 좋으셔서 평소에는 남처럼 사셨고 그나마도 몇 마디 얘기를 할라치면 싸움으로 번졌거든요. 아빠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면서 밖으로 도셨고 엄마도 저에게 아빠에 대한 하소연을 잘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자식인 나에게 왜 저런 얘기까지 하실까 힘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에겐 아빠인데 엄마한테 부부 사이의 일까지 헌담을 듣는다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 때 이혼 후 갈라서게 되셨어요.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요. 더 이상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싶은 마음과 우리 부모님도 결국 이혼했구나, 나는 이혼 가정이구나 라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처럼 지지고 볶으면서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할까, 그냥 혼자서 살아야지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교 가고 나서 친구들은 소개팅이니 미팅이니 해도 저는 그런데 일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들 다 사귀는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보지도 않고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와 동갑인 남자였고 입사 동기였어요. 이름은 서명진이었고 워낙 성격이 밝은 친구였죠. 처음에는 그냥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밝고 활발하고 또 귀엽기도 한 성격 덕에 동기들은 물론 상사분들도 명진이를 귀여워하셨어요. 명진이는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주변에는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집에 있는 시간조차 불안하던 때가 많아서인지 성격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남 눈치도 많이 보고 좀 어두운 면도 있었죠. 하지만 명진이 그 친구는 저와는 아예 다르더군요. 구김살 하나 없이 정말 밝고 명랑했는데 지켜보면 참 신기할 정도였죠. 그렇게 친해지면서 업무 얘기 외에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명진이네 집 부모님은 제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아침에 엄마가 클래식으로 깨워주시고 아빠랑 취미활동 같이 다니고 명진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명진이 어머니는 무조건 해준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배워서라도요. 가정적이고 헌신하는 엄마와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 그래서 명진이도 저렇게 해맑고 밝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군요. 사람은 자기랑 다른 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와 다른 명진이에게 끌렸고 저희는 업무 시간 외에도 따로 만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고요. 회사에도 저희가 사귀는 게 퍼지게 돼서 사실 공공연한 커플이 되었죠. 사귀면서 명진이의 장점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성격 자체도 다정하고 모난 곳이 없었고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랑 표현도 잘했어요. 다소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저와는 달랐죠. 표현 많은 명진이와 만나오면서 너무 좋았고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였지만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남자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저에게 없던 면이 많았기에 명진이가 더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귀면서 좀 의아하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랑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사회생활까지 하는 성인인데도 명진이 어머니는 명진이에게 아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어머니께 전화가 자주 걸려왔는데요. 명진이는 그럴 때면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 하며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아가 밥 먹었어? 아가 뭐해? 아가 늦게 들어와? 등등이라고 하십니다. 말만 들으면 어린아이에게 하시는 듯해요. 명진이도 그런 것에 익숙한 듯 애교 가득하게 대답하고요. 용건만 얘기하는 엄마와 제 사이를 생각하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나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워낙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가 보다 했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친구들은 좀 염려스러워 하더라고요. 너 명진 씨 좋아서 결혼 생각도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엄마랑 아들 사이가 너무 좋아도 문제 아닌가? 왜? 야, 당연하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 아들 하겠어. 지금도 그렇게 끼고 사는데. 네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랑 사는 기분일걸? 저도 친구의 말을 들으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나게 된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저에게도 몹시 자상하게 잘 해주셨어요. 명지인의 집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도 말씀을 다정하고 사근사근하게 잘해주셨고 또 부족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걱정은 모두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워낙 다정하고 친절하신 성격이구나.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나에게 시집살이 시키거나 하지는 않으실 분이겠구나 생각했죠. 명진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몹시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한 집안의 일원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그만큼 잘하고 싶었고 저희 엄마처럼 이혼하는 일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생각과는 몹시 다르더군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갔다 왔을 때였어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쉬고 다음날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 저녁을 배달시켜 먹기로 해서 보쌈 세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의 추억을 얘기하며 남은 짐을 마저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주문한 보쌈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인터폰을 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이 아니라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오신다고 전화 한 통 못 받았는데 갑자기 오신 거라 저도 몹시 당황했죠. 어머님, 문 좀 열어줘. 뭐 전해줄 것도 있고 해서 왔어. 아, 네. 저는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반찬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웃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남편도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고요. 엄마, 우리 아가 여행은 재밌었어? 엄마. 엄마는 안 보고 싶었어? 에이, 보고 싶었쥬. 그러면서 어머님과 남편은 꼭 앉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치 몇 달은 못 본 것처럼 애달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죠. 신혼여행 기간 내내 저녁마다 연락해서 최소 30분 이상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내일 양가집에 간다고도 말씀을 분명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이렇게 별다른 연락도 없이 불쑥 저희 집에 오신 거였죠. 어머님은 웃으면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반찬들인데 이제 막 여행 갔다 와서 뭐 먹을 게 있겠어.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들고 왔다. 우리 명진이 내가 해준 반찬 없으면 밥을 잘 못 먹어. 아, 네. 신혼여행지 갔을 때 저는 오히려 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잘 못 먹었고 남편은 뭐든지 잘 먹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기 반찬이 있어야 남편이 밥을 먹는다면서 기어코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갈 거였으니 다음날 주셔도 됐을 텐데요. 어머님은 저에게 냉장고에 넣으라고 반찬을 주셨고 저는 반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널려진 저희 캐리어와 짐을 보시더라고요. 아직 정리 안 했구나. 할 게 많네. 내가 할게. 아가는 좀 쉬어. 알았어.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희 짐을 정리하시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 속옷도 있었는데요. 저는 놀라서 반찬을 넣다 말고 달려가서 말씀드렸죠. 아,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럴래? 그래, 그럼. 그러는 사이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누가 오기로 했니? 배달이요. 배고파서 보쌈 시켜 먹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쌈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님도 계신 거다 보니 일회용품 그대로 내놓지 않고 일일이 접시에 옮겨 담았죠. 그런데 어머님을 힐끗 보니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생각하며 일단 배달 온 보쌈으로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은 앉으시더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상을 보시더라고요. 아까 내가 들고 온 반찬도 좀 꺼내줄래? 아, 네. 저는 급하게 접시에다 어머님이 주신 반찬도 담아 내왔죠. 어머님은 그 접시들을 명진 씨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자, 외국 음식 입에도 안 맞았을 텐데 엄마 반찬 좀 먹어봐, 우리 아가. 엄마. 어머님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떠먹여주자 남편은 애기처럼 잘 받아먹더라고요. 아우, 속 풀려. 역시 엄마 반찬 짱이야. 그 모습을 어머님은 예뻐 죽으려는 듯 보시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어색한 기분으로 앉아서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서 배달시킨 거지? 그래, 이해해. 그래도 앞으로는 웬만하면 집밥 먹어. 이런 배달 음식 먹어버릇하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 힘들어. 알았지? 어머님은 세상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저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 힘들다뇨? 저랑 남편 둘 다 맞벌이고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는 집에서 밥 차려줘야 되는 사람인가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들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신 말인가 보다 생각하며 애써 넘겼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휴무도 끝나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하니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며느라, 우리 명진이 아침에 된장국 끓여서 줘. 내가 집 된장 준 거 있지? 거기에 바지락 넣고 끓이면 돼. 혹시 방법 모를까봐 방법도 보내줄게. 하면서 어머님의 된장국 레시피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황당한 겁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이 출근하는데 저한테는 남편 밥 차려주라고, 그것도 뚝배기 위에 된장국 끓이고 갓 지은 밥으로 차려주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된장국 레시피 보내줬지? 엄마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했더라고. 된장국 먹었냐고. 남편에게 확인 전화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안 먹었다고 했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해맑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랬어? 그냥 먹었다고 하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고 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느! 네, 어머님. 명진이 아침에 밥 안 차려줬어? 아, 네. 저도 바빠서. 네라고 대답하길래 차려준 줄 알았잖아. 아무리 바빠도 남편 밥은 좀 챙겨줘.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아침도 안 먹고 나가면 힘들어.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근데 어머님, 저도 같이 나가서 일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일찍 일어나면 돼. 여자가 너무 게을러도 못 쓴다. 너도 그 김에 같이 아침 먹고.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저렇게 말하시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우물쭈물 말 못하자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군요. 우리 명진이 평생 아침 먹던 버릇했는데 못 먹고 다니면 힘들어해. 나 대신에 아침 좀 부탁해. 해줄 수 있지? 아, 네. 그래, 우리 며느리 손 야무져서 잘할 것 같다. 내가 레시피 다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럼 집에서 쉬어.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자기 아침을 꼭 먹어야 돼?
먹으면 좋지. 안 그래도 나 요즘 아침을 못 먹었더니 좀 힘들긴 해. 남편의 말에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결혼했으니 제가 아침을 차려줘야 되는 게 맞나 싶었죠. 저는 저희 집이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늘 싸우시기만 했고 아빠도 집을 자주 나가신 적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고 행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은 다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자신도 없고 기준도 없었던 거죠. 그저 제 눈에 화목해 보이는 시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저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보다 1시간이나 먼저 일어나 밥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은 하루 전날에 빠짐없이 다음날 아침 식단을 보냈어요. 집에 재료가 있으면 그대로 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 나름대로 차려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었죠. 아무리 1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남편 밥 차려주고 정리 후 제 출근 준비도 해야 되다 보니 정말 바쁘더라고요. 마음 한켠엔 뭔가 불합리하다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 또 전화가 오셨죠. 며느! 네, 어머님. 내가 오늘 아침은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는데 명진이한테 들으니까 어젯밤에 먹었던 김치찌개 먹었다며? 저는 그 말에 어머님이 매일같이 남편한테 확인 전화를 하나 싶었어요. 아, 네. 국거리 소고기를 사놓은 게 없어서요. 내가 어제 레시피 보냈는데 못 봤어? 저도 어제 야근을 해서 늦게 집에 갔거든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전날 먹은 걸 또 먹이고 명진이 물려서 그렇게 잘 못 먹는데. 어머님은 섭섭한 목소리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근한다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한 며느리는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식재료들과 돌솥까지 왔습니다. 전기밥솥은 밥이 별로 맛이 없으니 이왕이면 돌솥으로 지어달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야채들이나 고기들도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식재료에 맞춘 레시피들을 또 저에게 보내셨고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회사 일도 바쁘고 저도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집에 와서는 어머님 보내주신 식재료 다듬고 보관하고 밥 차리고 다음날 밥 차릴 거 준비해놓고 내가 밥하려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밥 해주려고 자기랑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식재료 사서 보내시고 갈수록 바라시는 것도 많아지시잖아. 나도 자기랑 똑같은 일해. 근데 왜 나만 자기 밥 차리고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해야 해?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밥에 좀 예민하셔. 평생 그렇게 사셨어. 나 커오면서 치킨 한 번 안 시켜 먹었어. 엄마가 밖에서 파는 치킨 기름 더럽고 몸에 안 좋다고 집에서 일일이 닭 튀겨주시고 그랬거든. 평생 그렇게 사셨다 보니까 좀 집착하시는 게 있어. 다 알겠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런 걸 요구하시냐고.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그래도 우리 엄마 자기 엄청 좋아해. 착하고 요즘 여자들 같지 않다면서. 자기 우리 엄마한테 점수 엄청 딴다? 그까짓 점수 안 따도 그만이다 싶었습니다. 밥 차리는 일은 저에게 몹시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으니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제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또 어머님이 남편을 워낙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거니까 나도 어느 정도 맞춰드리자 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였죠. 그런데요. 제가 무심코 남편과 저녁밥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날은 제가 스팸을 구워다가 계란을 올리고 소스를 부어서 스팸 덮밥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맛있다면서 2그릇이나 먹겠다고 했고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몹시 차갑더라고요. 평소 저에게 며느리라고 부르셨는데 그날은 민영아라고 이름을 부르시고요. 민영아, 네 어머님. 너 SNS 보니까 명진이 저녁에 스팸 구워줬니? 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제 SNS를 아시는 것도 놀랐지만 애초에 어머님이 SNS를 하신다는 것도 놀랐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그렇다고 하니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가공육을 주면 어떡하니? 가공육이 얼마나 발암물질이 높은 줄 알아? 나는 명진이 키우면서 한 번도 그런 음식 준 적 없다. 근데 세상에 그걸 구워다가 아휴. 어머님은 기분 나쁘다는 듯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는 더 황당하더라고요. 어차피 명진 씨 회사에서 일할 땐 밖에서 식사하는데 허구한 날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가공식품 엄청 먹습니다. 근데 제가 스팸 덮밥 한번 해줬다고 그것도 제 SNS 염탐해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명진 씨가 좋아해서 해준 거예요. 좋아한다고 다 먹이니? 건강한 집밥 먹다가 그런 자극적인 음식 먹이면 맛이야 있으니까 먹겠다고 하겠지. 어머님, 명진 씨 악이 아니에요.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스팸 한번 먹었다고 이렇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 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먹이지 말라면 먹이지 마. 너는 왜 쓸데없는 데서 고집을 부리니? 나는 우리 아들 키우면서 그런 거 안 먹였다고. 그런 건 쓰레기야, 쓰레기. 어머님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노여운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지 제 아들인가요?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품 안의 자식도 아니고 또 며느리가 없는 시간 쪼개서 밥까지 차려줬는데 기껏 차려준 밥 가지고 쓰레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싶었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안 먹인다고 했는데 통화가 끝나고 10분도 안 돼서 가공육의 위험에 대해서 햄이나 소세지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기사를 수도 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죠. 너네 엄마가 나한테 보내는 것 봐. 스팸 덮밥 한번 해줬다고 이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어머님이 내 SNS 계정은 어떻게 아셔? 제 말에 남편은 제 폰을 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랑 나랑 SNS 친구인데 내 것 타고 자기 것도 들어갔나 보지 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네 엄마가 뭐냐? 나 좀 섭섭하다. 그럼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야? 똑같이 일하고 와서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밥 차려줬는데 내가 왜 허구한 날 너네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단단히 토라진 얼굴로요. 말해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무슨 당신 밥 차려주는 식모로 들어왔어?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해?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라고? 정 싫으면 자기가 말해. 뭐라고? 밥 차리는 거 그거 뭐라고 매번 나한테 바가지를 긁냐?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엄마는 평생 나한테 밥 해주면서 너같이 앓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다. 우리가 같이 살면 뭐 얼마나 살았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밥 해주기 싫다고 징징거리냐고. 남편도 정색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애초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엄마 욕했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더 득달같이 따져대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기막혀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됐어. 나 이제 네 밥 안 차려. 뭐?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니네 집 가서 밥 먹고 출근하던지. 내가 무슨 밥 차리려고 결혼한 줄 아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싸우는 부모님 보면서 결혼은 안 하겠다 마음먹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것 같은 남편을 보며 그런 생각이 달라졌었어요. 나도 저 남자와 결혼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기대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상상 이상으로 마마보이였고 어머님은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아들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려고 했죠. 그것도 제 손을 빌려서요. 말로는 며느리라고 하시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저는 자기 역할을 대신해줄 식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가정이 맞는 건가 회의감이 들었죠. 남편은 자기 엄마만 두둔할 줄 알지 전혀 제 편이 돼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일 이후로 SNS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이 이대로 지속되는 게 맞는 건가도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그러시더군요. 며느, 왜 SNS 탈퇴했어?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서 지운 거야? 저는 어머님 전화에 속이 갑갑해져 오더라고요. 저한테 면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옥죄어져 왔습니다. 말투만 사근사근하지 자기 아들한테 더 잘하라는 압박이었으니까요. 그냥 지웠어요. 내가 뭐 별말 했다고 계정까지 지우고 그러니? 나는 그냥 너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한 번씩 보고 그랬던 건데. 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네, 혹시 명진이한테 밥 차려줄 때 사진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줄래? 저는 어머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네? 그냥 밥 차린 거 사진 한 장씩만 찍어서 전송해줘.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 해 먹고 사는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좀 보려고 그래.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챙겨주고 그러려고. 저는 참았던 인내심이 뚝 끊겼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말했죠.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어머님. 뭐? 사진 보내드리면 그걸로 이건 왜 좋냐, 저건 왜 안 좋냐, 온갖 음식 잔소리 퍼부으시려고요. 뭐? 잔소리를 퍼부어? 예,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어머님 이럴 거면 아들 장가 왜 보내셨어요? 그냥 평생 끼고 사시죠. 제가 명진 씨 밥 차리려고 결혼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도 노여운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아주 무섭다.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결혼했으면 여자가 밥을 차려주는 건 당연하지. 저도 일하거든요. 명진 씨랑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직급이고요. 그래도 엄연히 여자 할 일 있고 남자 할 일 있는 거다. 여자 할 일은 밥 차리는 거고 남자 할 일은 그 밥 처먹는 건가요? 어머님은 밥 차린 거로 이러쿵 저러쿵 혼수 드시는 거고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너 이제 와서 보니 아주 싸가지도 없구나. 이혼 가정에서 컸다더니 이제 와서 보니 딱 그럴만해.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애답다. 그 말에 저도 완전 발작 버튼 눌렀습니다. 고상한 척 다 하시더니 막상 이런 상황 되니까 제 약점까지 바로 들먹이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 회사 일한다고 힘들어도 끝까지 어머님 말씀대로 명진 씨 밥 차려줬어요. 어머님 하라는 대로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나는 평생 그렇게 했어. 남편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 너네 어머니도 그래? 여자가 사회생활 좀 한다고 집안일 소홀하고 남편 시댁 무시하고 그러면 못 쓴다. 딱 소방받기 좋은 거야. 저도 악을 질렀습니다. 예, 그러면 소방 맞을게요. 어머님 아들 도로 회수해 가세요. 저 더 이상은 못하겠거든요. 회사 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퇴근하고 나면 저녁 준비하고 다음날 먹을 식재료 준비해 틈틈이 반찬 만들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돌솥밥하고 국 끓이고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아들 도로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따로 퇴근을 해서 저 먼저 집에 왔죠. 남편도 집에 왔는데 어머님에게 전화를 받은 건지 따지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한테 완전 막말하고 대들었다며? 남편 얼굴도 꼴보기 싫었죠. 어머님한테 당신 회수해 가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 뭐? 우리 이혼하자.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머님 보고 당신 도로 데리고 가라 했어. 어머님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결혼 전 때처럼 잘 걷어먹이시면 되겠네. 나는 더 이상 못하겠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 쉬워? 안 쉬운데 너네 엄마가 쉽게 해주잖아. 너네 엄마? 와 진짜 너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혼 참 쉽게 생각한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믿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순간이 되니 자기 엄마랑 똑같이 제 약점을 바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저런 말을 바로 하는 거 보니 속으로 저와 저희 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겠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가 어머님이 준 뚝배기를 싱크대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죠.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 이혼 쉬워. 말 같지도 않은 일 꾸역꾸역 참는 것보다 차라리 쉽게 이혼하는 게 낫지. 이혼이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야? 나 너랑 이제 안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갔죠. 남편도 그런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에서 자기 엄마랑 통화하고 있더군요. 참 얼마나 끝까지 찌질하던지.
그렇게 엄마 집으로 갔는데 가기 전까진 그냥 엄마 집 가지 말고 호텔 같은 데 갈까 싶기도 했어요. 반반 나눠서 낸 집인데 홧김이지만 내가 왜 나왔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친정에 가니 엄마는 좀 놀라긴 해도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랑 헤어지기 전까진 자식 생각해서 또 이혼녀 되기 무서워서 꾸역꾸역 참았다고. 근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차라리 이렇게 갈라선 게 속은 훨씬 편했다고요. 저보고 굳이 꾸역꾸역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해보니 이혼 그거 별거 아니라고. 네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죽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를 참 많이 원망했는데 결국 저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도 저희 엄마더군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듯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이 저와의 이혼을 원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 제가 되먹지 못하고 기도 세서 자기 아들 힘들게 할 것 같다며 차라리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갈라서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혼 자체는 쉬웠습니다. 합의 이혼하기로 했고 결혼할 때 해온 거 반반이다 보니 재산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었죠. 문제는 회사 생활이었어요. 같은 회사다 보니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딪혀야 되는 게 힘들었죠. 이혼하는 거다 보니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났고 몹시 껄끄러워질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회사는 열심히 다니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그맘때 저에게 이직 기회가 생겼어요. 조건이 비슷했으면 안 옮겼을 텐데 지금 회사보다 연봉이 훨씬 나았죠.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좀 껄끄럽기도 했고 연봉이나 조건도 훨씬 좋다 보니 결국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옮긴 회사는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갈라섰고 이제는 남남으로 지냅니다. 결혼 생활을 끝으로 그놈의 밥 타령에서도 벗어나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제가 이혼한 게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님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남편 돌려받아서 본인이 원하던 대로 밥 실컷 해먹일 수 있을 테고 남편도 완전 응석바지 어린애 같은데 자기 엄마한테는 마음껏 그렇게 해도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밥 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오히려 다행인 이혼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혼 딱지만 빼고는 원래의 제자리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만 한 가지, 제발 어머님의 귀중하고 아까워 죽겠는 아들은 다시는 방생하지 말았으면 해요. 괜히 애먼 남의 집 딸 고생시키지 말고 애지중지 귀한 아들 본인이 끝까지 본인 원하는 대로 잘 걷어먹였으면 합니다. 본인 아들은 그렇게 귀하고 아까워하면서 남의 집 딸 부려먹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기적이고도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저는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유지되는 거라면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제 스스로의 가치와 커리어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생각의 변화를 주었으니 꼭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도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건 멍청한데 못됐고 탐욕스럽기까지 했던 두 년놈을 끝장낸 저의 이혼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말처럼 당장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었구나 싶을 때가 있고 또 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 세용지마에 딱 걸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남자와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팀 입사 동기였어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200명 정도가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규모 자체는 엄청 크진 않지만 규모 대비 연봉이나 복지가 좋아서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호가 높고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한 곳이거든요. 남편과 저는 같은 부서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기다 보니 다른 회사 사람들보다 더 친하기도 했고 또 남편과 제가 동갑이다 보니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희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회사 생활의 고충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성적인 감정까진 없었어요. 저나 그 남자나 각자 사귀고 있던 이성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먼저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고 공교롭게도 몇 달 뒤에 저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실혼을 한 서로를 위로해 주었고 그걸 계기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후 둘 다 주임으로 승진을 했고 회식과는 별도로 단 둘이서 축하주를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남자가 고백을 하기 전까진 몰랐는데 막상 고백을 듣고 나니 저도 설레면서 아, 나도 얘한테 어느 정도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고백이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귀는 동안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던 말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굴지의 대기업도 아니고 일부러 작정하고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인데요. 아빠는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른 직원과 똑같이 입사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올라왔으면 하고 바라셨거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똑같이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합격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굳이 회사에도 제가 대표 딸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고 동기였던 그 남자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귀고 나서는 몇 번 말을 해야겠다 싶긴 했는데 그 타이밍을 번번이 놓친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사실도 아니고 계속 감출 만한 일도 아닌데 이제는 그냥 얘기하자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남친이 제가 속였다는 사실에 서운해하면 어쩌나 싶은 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을 안 한 거니 속인 건 아니지만 남친 입장에선 꽤 서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고 남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제 예상과 달리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대표님 딸이 현주 너라고? 우리 아빠셔. 야, 대박이다. 나 사실 평소에도 현주 네가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브랜드 물건도 많잖아. 그거 보면서 집 되게 잘 사나보다. 현준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일까 했거든? 와, 근데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고? 진짜 초대박이네. 말 안 한 거 서운하고 그런 건 아니지? 서운할 게 뭐 있냐? 그런 건 쫌생이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오히려 너무 좋은데?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네 집이 잘 살면 나한테 땡큐 아냐? 심지어 아버님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는데? 남친은 몹시 기뻐했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남친도 좋게 받아들여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친은 저희 회사가 자기 거라고 착각을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저희는 그 뒤로도 싸움 한 번 없이 잘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대리직급으로 진급을 했을 무렵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남친네 집은 평범한 형편이었고 사실 사는 수준으로만 치면 저희 집하고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좀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많은데 하시면서요. 하지만 오히려 저희 아빠는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니 좋아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 그거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는데 신혼집은 저희 아빠가 해주셨고 남편은 아내 혼수를 해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빚 하나 없이 35평대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네잎클로버 같은 존재야. 네잎클로버? 행운이라고. 네가 내 인생의 완전 행운이야. 그 말에 저도 웃었죠. 그 남자가 저를 행운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 역시도 그 남자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결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예뻐하셨고 당신들은 그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만 안겨주면 바랄 게 없다고 하셨죠. 저도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되기에 둘이든 셋이든 여력만 된다면 많이 낳고 싶기도 했어요. 남편의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많이 낳아서 복작거리며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사람들도 저희 아빠가 대표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별로 다를 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같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는 것 말고는요. 그렇게 저희는 7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맘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회사 일은 좀 넘겨주고 쉬고 싶다 하셨습니다. 직책 자체는 대표이사로 유지하기로 하셨지만 실질적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할 대표 자리는 원래 딸인 저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제안에 저는 나 말고 홍서방을 앉히면 어떻겠느냐 제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맘때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오랫동안 시험관에 실패하는 바람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금방 임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제 자궁이 중격 자궁이라고 하더군요. 자궁 기형의 일종인데 자궁 형태 때문에 착상이 다른 자궁에 비해 쉬운 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몰랐던 사실이라 저도 꽤 놀랐는데 이런 자궁 기형은 꽤 흔한 편이고 일반 자궁에 비해 조금 어렵다 뿐이지 임신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게 제 탓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 일을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말하는 바람에 너 자궁이 기형이라며? 그래서 애가 안 생길 수도 있다던데 결혼 전에 몰랐니? 하신 적도 있어요. 일반 자궁보다는 착상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임신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주성이 문제는 아닌데. 어머님이 저런 말을 하실 때면 저는 죄책감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에이, 엄마, 될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되겠죠. 하며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점차 무거워지더라고요.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말처럼 그 뒤에 난임센터도 다녀보고 시험관까지 진행해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원하던 임신이 됐는데 초기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애초에 건강하지 못한 태아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지만 저는 힘들게 나를 찾아와준 아기인데 이대로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쉴까? 쉬면서 몸과 마음도 관리하고 좀 단련을 한 다음에 임신 준비를 해볼까 하던 때였어요. 마침 그때 아빠가 회사 대표 자리를 맡아서 운영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미 심신이 지쳤고 아이 갖는 데에 집착을 하고 있던 저는 회사의 대표 자리가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표 자리를 일단 맡겨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거였죠. 저희 부모님은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열심히 다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그래도 자식도 아닌데 덜컥 회사를 맡긴다는 건 걸린다고 하셨죠. 저는 남편을 믿어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심신이 지쳐 있는데 지금 상태로 어떻게 회사 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느냐 말씀드렸어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남편이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기로 하고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저도 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시험관 시술로 인해 몸 상태도 너무 안 좋아졌고 무엇보다 우울감이 심했거든요. 저도 휴직 후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일하던 관성이 남아서인지 쉰다는 게 더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바쁜 회사 생활할 때는 짬을 못 냈던 일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시험관 시술도 중지하고 제 몸을 보살피며 살기로 결심을 했죠. 그렇게 1년여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회사의 대표로서 열심히 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에 몹시 감격을 했고 한동안은 붕 떠서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 양 받아들인 것 같았죠. 남편은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저까지 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잘 그랬어요. 다만 조금 걸렸던 건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대표 직함을 가지게 되자 거들먹거리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어요. 내가 대표인데, 내가 사장인데 하는 마인드가 점차 보이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 도중에도 저런 모습은 몰랐는데 어딜 가든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컸고 돈 씀씀이도 커지고 거들먹거리는 행동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맘때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던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남편에게 몇 번 주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초반에는 저희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굴더니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기더군요. 게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불만도 가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예민해져 있었기에 저도 싸움을 피하려고 구태여 말을 꺼내지는 않았죠.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앉은 자리가 다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한 그릇도 안 되는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주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했던 것 같지만요. 하여튼 아버지로부터도 남편 단속 잘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홍서방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저희 남편은 제 믿음을 보기 좋게 배신하더군요. 그 사건의 발달은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치가 떨리는 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운동을 갔다 온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문자를 열어보다가 너무 크게 움찔하고 놀랐습니다. 저한테 온 그 문자에는 참 뜬금없게도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게 뭐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온 태아 사진 한 장. 아무런 글자도 없었는데 머릿속은 삽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잘못 보냈나? 이 사람은 누구지? 이걸 왜 나한테 보낸 거지? 하지만 이내 잘못 보냈나 보다 생각했어요.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외면하고 그냥 폰을 엎어놨습니다. 잘못 보냈겠지, 잘못 보냈겠지. 되뇌이면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서 끓이던 국은 꺼버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태아 사진을 봤어요. 누가 보냈을까 그 생각만 거의 30분 가까이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봤으면서 왜 말이 없어요? 라고요. 그 순간 이거 나한테 보낸 거 맞구나 싶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가슴이 세차게 뛰더라고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웬 낭낭한 목소리의 여자인 겁니다. 누구세요? 아, 사모님, 제 문자 보고 전화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런 사진 받으셔서 깜짝 놀라셨겠다. 누구시냐고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보단 이 태아 사진 속 아기가 누구인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분 이름 홍주성 맞죠? 그때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뛰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애기요. 주성 씨 애기예요. 지금 제 뱃속에 있는. 뭐라고요? 이보세요. 당신 미쳤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 제 말에 그 여자는 깔깔 웃기만 하더군요.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야! 장난은 딴 데서나 해! 하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난데없이 태아 사진을 보내고 저희 남편 아기라니요. 그럼 지금 제가 전화를 건 여자가 남편의 숨겨둔 내연녀라는 건데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늘 제가 아는 그 남자였고 수상한 낌새나 별다른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니까 혹시 스팸인가? 보이스피싱인가?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름 정도 아는 건 식은죽 먹기나 다름없잖아요. 남편한테 전화를 할까 어쩔까 하던 그 순간 전화는 다시 울렸어요. 그 여자였죠. 저는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래, 이건 스팸이다. 보이스피싱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양 문자가 한 통 왔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는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사진에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앞에서 브이를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옷을 벗고 있었고 그 여자는 슬립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걸 제 눈으로 보는데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내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죠. 그 뒤에 그 여자가 다시 전화가 왔더군요. 이번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줌마, 이제 믿겠어? 당신 누구야? 사진 보면 모르겠어. 홍주성 애인이잖아. 애인? 그래, 보다시피 오빠 애 임신도 했고. 야, 너 누군진 모르겠는데 제정신이니? 홍주성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만나고 뭘 잘했다고 나한테 전화질이야? 너 뭐 하는 년이야? 술집 년이야? 아니, 그냥 선량한 시민인데? 저 여자는 술집 여자냐고 묻는 제 앞에서 놀리기라도 하듯 선량한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없고 말투도 그렇고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싶더군요. 선량? 선량하다는 년이 유부남하고 놀아나? 아줌마, 나 오빠한테 다 들었어. 아줌마 임신도 못한다며? 자궁에 장애가 있어서 임신 못한다며. 뭐? 오빠가 그러던데? 오빠는 애 갖고 싶어 하는데 아줌마 자궁에 장애가 있다며. 근데 우리 오빠는 애 갖고 싶대. 그러면서 나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단박에 임신했네. 오빠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애기 내가 낳아주려고. 아줌마, 양심이 있으면 사장 사모님 행세 그만하고 비켜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계속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오빠 돈이 그렇게 탐난 거야? 오빠한테 말해서 내가 돈 좀 주라고 할 테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 미쳤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무서워. 왜? 나 만나서 뭐 어쩌게. 아줌마 불쌍해서 우리 오빠가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서 내가 아줌마한테 충고해 주는 거야. 껍데기 안고 살아봤자 어쩔 건데.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혈압이 올라 다시 전화를 했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나 바빠. 기집질하고 다닌다고 바쁘니? 제 말에 남편 대답이 없더라고요. 네가 만나는 년이 나한테 무려 태아 사진을 보냈네? 네 애 임신했대. 너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사진도 보냈네? 뭐라고?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안 그러면 회사 달려가서 모조리 엎어버릴 거니까. 저기 여보, 조금만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그렇게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 보자마자 그대로 싸대기부터 날렸습니다. 얼마나 온 힘으로 세게 때렸던지 남편은 제 싸대기를 맞고 바닥으로 날아가면서 넘어졌어요. 저는 싸대기를 때려도 손이 떨리고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남편은 맞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해봐 지금. 전에 접대차 술자리 가졌는데 거기서 만난 술집 여자야. 그냥 적당히 좀 대해줬는데 이 기집애가 나 몰래 술에 약을 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호텔에 있는 거야. 완전 상습범 같아. 그래서? 그 뒤로 나한테 임신했다고 협박하면서 돈 뜯어내려는 거지. 나도 미치겠는 거야. 네 애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아무 때나 굴러먹는 앤데 그 애가 내 애겠어? 심지어 나는 잠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 여자가 술 취한 당신을 끌고 호텔이라도 갔다는 거야? 그렇다기보다 나도 너무 술에 만취가 되어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 그거지. 실수고 자시고 저 여자랑 한 침대에서 뒹군 건 맞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나도 미치겠다니까. 그리고 저 기집애가 임신했다고 나를 들볶는데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아니, 피해자라기보다 하여튼 완전 미친년이라니까? 봐봐. 자기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돈 안 주니까 자기한테 전화한 거야. 완전 상습범이고 꽃뱀이라니까?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남편도 꼴 보기 싫고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만난 내연녀는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기다려봐.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저는 폰을 뺏어서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오빠!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야, 이 미친년아. 그 애가 왜 내야? 왜 남의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퍼부어? 뭐? 미치려면 혼자 미쳐. 그 애가 내 애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다시는 이딴 일로 전화해봐.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러고 끝낸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생쇼한다 싶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억울하다고 계속 펄쩍 뛰었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을 믿어서 넘어가기로 한 게 아니라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는 알겠다.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 다만 앞으로 저런 여자 꼬이지 않게 처신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뒤도 안 보고 이혼할 거다. 라고 했죠. 남편도 다시는 그 술집에 가지 않겠다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몇 번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표면적으로는 그 사건 전과 똑같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진짜 그 여자와의 관계가 뭔지 알아봐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주변에 딱히 물어볼 만한 데도 없어서 인터넷을 엄청 뒤져봤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정보가 올라오는 인터넷 카페가 많았는데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카페들은 종류도 많고 회원수도 많고 이렇게 바람피는 인간들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 카페들을 상주하면서 찾아보다가 스파이 어플을 알게 되었어요. 매달 비용을 내면서 쓰는 건데 남편 폰에 그 어플을 달아놓으면 남편의 폰 사용 기록이 전부 제 메일로 오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어플을 구매했고 어플 설치 방법을 받아서 숙지를 했습니다. 그걸 제 폰에 몇 번 연습을 해본 다음 남편 몰래 폰에 깔았고요. 이게 정말 될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제 메일로 남편의 폰 사용 기록이 다 오는 겁니다. 남편의 통화 내역이며 찍은 사진까지 전부 다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플을 이용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가 맞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생각 이상으로 둘의 관계가 몹시 깊다는 것을요. 두 년놈들의 대화 내용도 빠짐없이 제 메일로 왔기에 확인을 다 했는데요.
그 여자 임신한 거 맞고 남편 아이도 맞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 오피스텔 해주고 그 월세까지 내주고 있더군요.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이 저렴한 곳도 아니었고 꽤 비싼 동네에 있어서 월세도 비싼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걸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주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말고 회사 사람들과 하는 통화도 다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통화 내용, 문자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죠.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던 진짜 비밀을요. 그 모든 것을 안 저는 오히려 분노가 느껴지기보다 허탈하더라고요.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남편으로 알고 살았구나 싶었죠. 생각 같아선 당장 끝을 내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일절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무렵 저는 그 인간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남편에게 임신했더니 철분이 부족하다며 전화를 했고 남편은 그럼 철분 보충하러 한우 먹으러 가자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두 인간들의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저랑도 한 번씩 갔었던 가게 룸을 예약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그 시간에 맞춰 그 가게로 갔습니다. 남편 예약자 이름을 말하니 직원이 룸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 방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옆으로 나란히 앉아 밑반찬을 먹다가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서 귀신이라도 본 양 넋이 나갔죠. 저는 남편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여자 얼굴은 사진으로는 봤는데 실물은 처음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데 화장이 얼마나 진하고 싸구려 티가 나는지요. 고작 저런 싸구려 술집년이랑 이라는 생각이 절로 머릿속에 들었죠. 저는 조용히 그 룸으로 들어가 문 닫았습니다. 여보, 여긴 어떡해? 남편 얼이 나가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를 확 밀치고는 둘이서 싸우는 겁니다. 야, 네가 불렀어? 아니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나도 몰라. 네가 안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나 모른다니까. 오빠가 어디에 흘렸겠지. 그 모습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놀고 있네. 둘 다 그만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할까 누나를 굴리는데 그 모습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그것들이 시킨 일품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따로 필요한 거 없으니 이제 안 들어오셔도 된다고 직원에게 일러두었죠. 그리고 문이 다시 닫히고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터질 것 같은 분노를 꾹꾹 누르고 있었죠. 저기, 여보. 이거 20만 원짜리 세트네. 그치? 우리도 저번에 이거 먹었잖아. 어? 자기 취향 많이 고급스러워졌다. 예전에는 한우가 뭐야. 삼겹살도 싼 데만 찾으러 다녔는데. 그치? 우리 남편이 배가 많이 불렀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 여자가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줌마, 뭐해요? 드라마 찍어요? 너는 좀 닥쳐. 내가 왜 닥쳐요? 가만히 있어. 왜? 오빠도 오빠 와이프 싫다고 이혼하고 싶다며. 말해 차라리. 잘 됐네. 아줌마, 맞아요. 우리 애인 사이고요. 1년 넘었어요. 나 오빠애 임신했고요. 그때 사진 봤죠? 야, 너 입 안 닥쳐? 왜 쩔쩔매는데? 저 여자 내쫓고 내가 오빠 와이프 하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야, 너 몇 살이야? 26이다. 왜? 나이도 그렇게 어리지도 않구만. 머리가 진짜 나쁜가 보네. 내쫓아? 내쫓긴 누굴 내쫓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왜? 너네 오빠가 뭐라고 하디? 지금 그 회사 지 회사라고 그러디? 제 말에 그 여자도 놀란 눈치더군요. 저는 그 여자 코웃음 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여자 데리고 살아. 오빠, 잘도 그러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애도 가졌다며. 잘 됐네. 둘이 잘 어울려. 근데 홍주성,
내가 앉혀준 네 대표 자리 명함부터 내놔. 네 차 키랑 집 키도 싹 다 내놔. 그리고 저 여자한테 가. 그 말에 남편 눈알이 막 굴러가더라고요. 저게 뭔 말이야, 오빠? 그게 왜 저 여자 거야? 멍청하니까 말도 못 알아듣니? 애초에 내 거고 애초에 우리 집 거니까. 네 잘난 오빠가 지 거라고 하고 다녔나 본데 니네 오빠가 가진 거 저 몸뚱아리 하나가 전부야. 상간소송 고소장 보냈으니까 답변서나 똑바로 써. 아무리 멍청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홍주성, 너는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그리고 또 있어. 너 우리 아빠랑 나도 모르게 격리팀 직원이랑 짝짝꿍해서 회사 자금을 야금야금 잘도 빼돌렸더라. 아주 가지가지하네. 그게 안 걸릴 줄 알았어. 제 말에 남편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커지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아니고 바뀌고 이미 고소 들어갔어. 너랑 그 격리 직원이랑 나눈 대화도 내가 다 듣고 있고 증거가 있는데 우기면 단 줄 알아? 남편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모든 통화 내역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건 남편이 바람만 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운영 자금을 빼돌려서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아마 저 상간녀 월세도 내주고 선물도 사주고 비싼 밥도 잘도 얻어먹고 다녔겠죠. 통화하면서 지가 지 입으로 말했고 그 직원이 누군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동안 잘 숨겨왔다 생각했겠지만 제가 지폰에 스파이 어플을 깔아냈을 거라곤 짐작도 못했겠죠. 남편은 횡령을 목적으로 위탁 관계까지 형성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남편 몰래 다 알아내고 증거 수집하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배신한 남편에게 완벽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기죄로 처벌받을 거다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요. 내 말 못 들었어? 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내가 봐주고 말고 할 거 없이 너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야. 게다가 나도 봐줄 생각 없고. 내가 미쳤니? 나 몰래 딴 년이랑 살림 차리고 애까지 가졌다는데? 그 말에 남편 또 같은 레퍼토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야! 쟤 내 아니야! 그 말에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빠! 오빠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나 작정하고 꼬셔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왜 꼬시냐고. 뭐라고? 그 말에 제가 그 여자에게 그랬습니다. 내 남편 말로는 네가 가진 애가 죽어도 자기 아니라고 하던데 네가 여기저기 굴러먹는 애라서 누가 아빤지도 모른다고. 말 다 했어? 그건 너네 둘이서 알아서 해. 말 섞기도 수준 떨어진다. 그리고 합의는 없어.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 그리고 저는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참, 염치 없이 버티지 말고 사모님 자리에서 비키라고. 멍청한 건 답도 없다더니 그게 딱 너네 얘기네. 그래 비켜줄게. 너가 저 남자 와이프하고 사모님도 해. 그러니까 앞으로 저 남자 옥바라지도 잘해줘라. 둘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저는 그렇게 비웃음을 날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남편이 쫓아와서 남들이 보던지 말던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한 번만 봐줘.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데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참담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나, 우리의 관계는 뭐였나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사이에 제 마음속에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거든요.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내가 당신한테 네잎클로버 같은 존재라고, 행운이라고. 맞아, 그랬어. 그 행운이 왔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행운을 잘 지킬 생각했어야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이 자초한 거야. 후회되지? 그 후회되는 마음 평생 안고 살아. 내가 왜 굴러들어온 복을 찾을까? 내가 왜 멍청한 짓을 저질러서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나도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평생 후회하고 곱씹으면서 살아. 뼈저리게 후회해야 앞으로는 그러고 안 살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사기건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갈수록 횡령 금액도 커졌고 격리 직원과 한 통속으로 또 전문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었죠.
그 벌금만도 엄청난데 또 저희 회사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했고 이혼소송과 상간소송도 같이 당했습니다. 그 여자도 똑같이 상간소송 당했고요. 그 여자가 멍청하게도 직접 저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고 사진까지 보냈기 때문에 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스파이 어플로 모은 증거까지는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스파이 어플은 불법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증거를 내야 해서 저한테도 불리할 수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서서 증거며 뭐며 다 줬으니 저는 받아먹기만 하면 된 거죠. 그 외에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 녹취도 증거로 냈고요. 그 일로 남편은 줄 소송 당하고 저와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한테 한 번만 봐줘라 매달리시기도 했지만 사기죄라서 제가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아닌데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같으면 봐주겠느냐고 이제 이혼할 거고 우리는 남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최종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벌금을 못 내면 결국 징역을 살아야겠죠. 그 또한 남편 본인이 저지른 짓이니 알아서 감당하고 살길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내 상황이 세옹지마와 딱 맞구나 싶더군요. 임신이 안 돼서 그렇게 마음이 초조했는데 사실은 그런 놈 사이에서 아이가 안 생긴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더라면 저도 주저하는 부분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 남자에게도 똑같습니다. 제 덕에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서 잘된 일이라며 행운이라며 신나했던 것 같은데 결국 욕심이 지나쳐 지금의 그 꼴이 되었으니까요. 얻은 것에 또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실에 충실했다면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러기에 전 남편은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또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고 대표이사 자리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다고 안심하시더라고요. 비록 이혼하고 한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결국 제가 바라던 대로 해결이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